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AI 열풍입니다. 또 AI 열풍이고 AI 반도체 열풍이죠. 정말 이 반도체 산업, 특히 AI 반도체 산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 반도체 최고 전문가 이영수 IT의 신 네네. 이영수 대표님을 좀 초대했습니다. 인사 한번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8년째 IT 산업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작년에 책 내서 새내기 작가, 우리 교수님에 비하면 아주 이제 새내기지만 열심히 강연, 방송 출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걸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큰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대충 이게 단순 그냥 테마, 해프닝이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탑 10, 시총 탑 10 기업들 보면요. 10개 중에 8개가 AI 쪽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10개 중에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뭐냐? 한 개가 아람코고요. 석유 회사고, 한 개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면 나머지 테크 기업들은 다 지금 8개,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AI 쪽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거는 이제 AI가 전도 유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이야 이런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빅테크들을 보면 오히려 공포감이 질려 있다. 여기서 혹시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을 쭉 나열하면 아람코 하나랑 버크셔 해서웨이 빼면 AI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AI 기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자금이라는 관점에는 AI에 쏠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니까 거시경제 펀더멘털 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할 때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폭발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폭발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폭발할 때마다 소위 돈을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그 움직임이 거의 IT 혹은 반도체 기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 전망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주가를 보고 계시는지, 그 IT 기업들의 주가. IT,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 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면, 이번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던지는 이제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작년 3분기에 이제 메모리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었고, 4분기부터 이제 리스토킹을 하니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2개 분기 정도 상승 사이클로 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선반영해요. 대한민국은 선반영의 증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한 60% 정도의 업사이드가 다 이제 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한 30%, 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바닥 찍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데, 기울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기울기는 완만해지지만, 여기서 개별주들은 또 굉장히 많이 또 튀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군요. 저는 이제 토론이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시다가 의견도 종종 올리는데, 작년부터 꾸준히 드려왔던 말씀이, 물론 어떤 특정 산업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주식 시장을 결정짓는 일종의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때는 예를 들어서 실제 인공지능이었다가, 한때는 메타버스였다가, 한때는 가상자산 NFT였다가, 그리고 작년에는 전기차 2차 전지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키지 않다가,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자,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때 이미 올라가 있는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섹터에 들어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영역이 좀 안 좋았고, 실적도 작년에. 그래서 이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저도 채널에서 말씀도 드려왔거든요. 책에다가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런 흐름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시장 흐름이 완전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제 기존에 있던 사이클을 주도하던 그 산업이 다시 주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항상 그렇죠. 새술은 새부대 담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또 새로운 섹터가 또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단연코 2차 전지 쪽에 그 모든 수급들이 쏠렸고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가 그 굉장히 뭐 이게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기도 했지만 그 미국의 IRA 법이라는 이 정치적인 그 어떤 정책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올해 또 트럼프라는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IRA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갈아엎어 버리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이 방향성 자체가 뭐 예. ESG 트렌드 자체가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속도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은 시장은 또 선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이 주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반도체 자체가 주도한다기보다는 AI를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라는 거는 국가 안보, 뭐 경제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게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인류가 문명이 생기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어떤 산업 발전을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인프라는 전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기라는 그 인프라가 물과 공기처럼 되면서 네. 이제 이 인류를 쌓아오는데 든든한 어떤 그 지지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전기가 없다 그러면 문명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또 중요하게 세팅된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 통신이에요. 통신.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MP3 플레이어나 뭐 PMP 같은 것들을 하면 데이터 다운받을 때 케이블 꽂아서 썼잖아요. 네. 네, 그게 통신이 필수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라디오나 일부 뭐 디바이스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네. 요게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예. 모든 게 통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연결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사물통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자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허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통신이 들어가잖아요. 네. 심지어 무슨 어떤 뭐 그 태그 같은 것들도 막 요즘에는 동전 같은 코인에도 다 통신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아이들 장난감에도 통신이 들어가죠. 자, 이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이제 세팅이 됐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거를 단순한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AI는 서버 클라우드에 있어요.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게 우리 디바이스로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스마트폰이나 PC나 집에 있는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나 소환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뭐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가 그렇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지하 가서 뭐 작업할 때는 그 로봇 팔로 이렇게 내려와서 서비스해주고 뭐 TV 볼 때는 TV 앞에 와서 서비스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 인프라가 되는데 그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말씀하신 사이클 되게 인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전개되나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가이드런스, 이런 거를 좀 제시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조차도 보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 기업이나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소 로봇을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통신사라든가 이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산업 섹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다소 AI 그 자체를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고 조직 개편이 완전히 뜯어 고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잘하는 사람이 팀장으로 올라가고 기존 팀장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더라고요. 두 섹터가 다. 근데 역시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라고 본다면 사실 그 둘 다 AI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가 가능하게 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존 전통 대기업들도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그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AI 반도체가 요구되는 것이고 AI 반도체가 또 구동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함께 가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저도 이제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네요. 네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AI 열풍, 미국의 AI 열풍,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 기업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살짝 코멘트가 됐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기업. 네, 일단 뭐 이 산업이라는 거, 미래라는 거는 결국 저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 CP&D라는 네 가지 요소인데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 이제 요 네 가지 요소가 같이 가는 건데 어떤 때는 네트워크가 앞서거니, 어떤 때는 디바이스가 앞서거니, 어떤 때는 플랫폼이 앞서거니 하면서 이제 쫙 끌고 가는 흐름인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봐야 되는 게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CP&D 플러스 AI인데요. 네. 지금은 이 AI라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죠. 이 AI라는 상수가 CP&D 네 가지의 어떤 요소를 기술 변화를 엄청나게 촉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뀌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성인 배우를 위해서 아역 배우를 따로 이렇게 오디션을 봐서 찾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냥 얼굴 그냥 데이터 가지고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 지금 손석구 배우 얼굴 가지고 어릴 때 사진 가지고 이거를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서 가지고 아역 배우를 만들어 버려요. 네, 이제는. 네.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자기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막 프롬프트 이런 그 시놉시스나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들을 다 AI를 가지고 하고 있고 맞아요. 플랫폼은 이제는 AI 소비하기 편한 쪽으로 모든 게 지금 바뀌고 플랫폼도 있고 가고 맞습니다. 있고, 챗GPT를 위시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소환되는 대상이고 이게 디바이스에서 결국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디바이스가 지금은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사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XR 같은 디바이스들이 새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매끄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통신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4G, 5G 지금 이제 넘어서 6G, 저궤도 위성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주하고 연결해버리는 그런 통신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기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CP&D 네 가지 요소에서 결국 10배, 100배짜리 주식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서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뭐냐? 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 HBM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사실 플랫폼을 아주 글로벌리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플랫폼이라는 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루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이걸 또 주도하는 건 결국 미국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서브 정도의 포지션만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네카쿠베라고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네쿠팡, 뭐 저기 배달민족 같이 이런 서브 플랫폼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게 아주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엄청난 콘텐츠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인 터치를 잘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저는 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런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두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름이 김광석이다 보니까 이 가수들이 요즘 커버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가수 김광석이 커버하는 어떤 노래를 이제 올리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구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CP&D 관점에서 C라는 관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이용수 대표님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AI가 아닌지 여쭙기도 싶었고 네네. 많은 이 IT 컨설팅이나 산업 컨설팅 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어떤 툴이잖아요. CP&D가. 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A를 넣어봤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가운데 넣으면 CP&D가 돼서 C펜드가 됩니다. C펜드. 어떻습니까? 하나 그렇게 만드시면 어떨까요? 네, 뭐 네. 좋네요. 제안드립니다. 네네. 저작권은 저한테 네네. 없습니다. C펜드로 네. CPAND 같이 한번 밀어볼까요? C펜드 이렇게 네네.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말 AI 열풍이 부는 만큼 그 AI 서비스를 누가 더 잘 전달할 것인가 컨텐츠적으로
혹은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플랫폼은 또 무엇일까? 그만큼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가 먼저 전달할 것인가? 또 디바이스는 누가 또 주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대만 이슈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2024년에 특히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이 대만이라는 이 섬 나라라고 할까요? 섬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어쩌면 중국이 이 대만을 봉쇄 혹은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팽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TSMC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대만 해협을 둔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TSMC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뭐 대만이라는 어떤 뭐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TSMC라는 그 기업도 정말 중요한 그렇죠.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술의 50%, 그러니까 설계 70% 그리고 장비 50%는 미국한테 있지만 결국 그 제조라는 부분에서 TSMC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SMC가 대만의 중국의 복속이 돼서 이제 중국 기업이 돼버리면 네. 미국 반도체 어떤 기술 어떤 주도권이 굉장히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거를 중국이 쳐들어오는 거를 TSMC 때문에 지켜주자고 하니 예. 또 이게 G2가 맞붙는 엄청난 국력 소모에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떤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차이잉원 총통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대만 해협에서 굉장히 많은 긴장이 조성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자국민들 대상으로 뭔가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얼마 있다가 백악관 기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지켜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대만 어떤 외교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잠재적으로는 대만 국익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반도체를 잘 아는 미국 엘리트들은 저게 당연한 거죠. TSMC가 저렇게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잘 모르던 일반 미국 엘리트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실리콘 실드를 약화시키면 우리가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 국익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칩스법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네. 칩스법이 결국은 반도체 최첨단 라인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네. 원래는 그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예. 미국 리셔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 코멘트 자체가.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 코스트가 50% 올라가는데 이게 뭐 되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담당해본 인력들이 지금 몇 년째 끊겼는데 샘이나 마이클 같은 덩치 큰 애들이 방진복 입고 이거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TSMC가 2배 더 투자하겠습니다. 4배 더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스 창이 갑자기 꿈에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우리 더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애리조나에 TSMC가 팹을 꾸리기로 했잖아요. 네.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원래 투자하기로 한 금액보다 한 4배 많은 금액이에요. 네. 거기 착공식 날 예. 바이든 대통령 왔었고요.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왔었고요. 네. 애플 팀쿡 CEO 왔었고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 왔었고요. AMD 리사스 왔었고요. 정말 이 사람들 돈 주고 모아하려고 해도 못 모을 거예요. 네, 거기서 축사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요. 네. 거기서 전 참 재밌게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는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세 개를 들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여기서 3나노를 생산할 겁니다. 3나노요. 이건 협의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화면이 쑥 지나가는데 모리스 창 얼굴이 갑자기 썩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TSMC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최첨단 팹은 대만에 두고 한 세대, 그렇지. 두 세대 떨어지는 거. 심지어 한 보통 두 세대 떨어지는 걸 갖다 놔요. 해외에다가. 네. 근데 3나노는 사실 지금 보면 N-1이 될 수도 있죠. 2나노가 생각보다 빨리 잘 돼서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2024년까지 일몰법이잖아요. 칩스법이라는 게. 근데 여기 3나노가 세팅이 되면요. 만약에 2나노로 이 기술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최첨단 팹이 돼버려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 실드가 굉장히 약화되는 가능성이죠. 그러네. 네. 원래 초창기에는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5나노 혹은 4나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나노가 거의 당연시 돼버렸고요. 그게 네. 결국은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경제를 제목을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경학적 분절화.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경제적 리스크도 있고 또 산업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분절화죠. 막 긴장감이 조성되는. 근데 저는 참 기업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도 기업 만나다 보면 셈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뭐 시장 진입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할지를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뭐 타이완 해협을 놓고 뭐 미중 간의 어떤 격돌이 있을지, 전쟁이 있을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지만 적어도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는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또 합니다. 근데 어쨌든 봉쇄 조치라든가 어쨌든 이 타이완 해협을 놓고 긴장감이 좀 올라갈 때 그러면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좀 중국이 좀 제재를 이렇게 강하게 가한다. 혹은 반대로 미국이 이제 타이완을 더 적극적으로 나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휘두르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또 싸운다. 만약에 그런 뭐 시나리오들도 가능할 텐데 그럴 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좀 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위협이 올 거라고 혹시 보세요? 일단 뭐 위기와 기회는 같이 공존하는 건데요. 네. 거기서 어떤 쪽을 더 키우느냐는 우리 기업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라서 네, 밋밋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사실 그게 진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대체 불가능한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TSMC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는 네. 이 AI라는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와버렸는데 네. 이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회사가 TSMC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해진 건데 그러면 미국 국익 입장에서 보면 예. 일단은 미국 본토로 와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되면 되는 거죠. 최첨단 팹이.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하죠. 왜냐면 제조를 하는데 손을 놓은 지가 지금 벌써 뭐 30-40년 됐는데 이게 다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리빌딩이 되겠느냐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일단은 일본이라는 어떤 또 대체제를 키우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의 대체제가 결국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전 세계에서 7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공정을 해줄 수 있는 TSMC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렛대고 물론 이제 TSMC보다 기술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메모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지렛대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메모리라는 거는 커머디티였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규격화돼 있고 이게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두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 AI 산업에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법령이었으면. 근데 이게 점점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최대한 한 개처럼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메모리 기술이 점점 더 맞춤화로 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제 LLW라고 해서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기존에 없던 DDR5 DRAM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AI를 잘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뭔가 대체 불가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좀 더 어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키우려는 니즈가 있고, 사실 이거를 제일 지금까지로 보면 제일 잘 받아먹고 제일 잘 활용하는 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건 주가로 굉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반도체 주가들 흐름을 보면 네. 그게 이번 어떤 뭐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가장 외교적으로 잘 활용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네. 인도나 뭐 인도는 뭐 반도체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인도나 일본이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의 과정에서 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외교적이든 혹은 산업 통상 정책이든 이런 과정에서 잘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뿐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가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올해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 TSMC를 기술적으로나 혹은 산수 공식처럼 더하기 뺄셈으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외교나 정치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지만 TSMC의 빈자리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대체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중국을 위해서 TSMC를 대체해준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또 안 있을 거고, 또 한국이 TSMC를 대신해서 미국과 뭔가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가져가면 중국이 뭔가 보복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뭐 채널을 통해서든 뭐 강연을 통해서든 어떻게 이런 살얼음판 같은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국익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조언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게 기존에 잘하던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TSMC한테 뒤처지는 거는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주도하는 회사가 네. 놀랍게도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는 결국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성공에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어떤 전방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결국 HBM이라는 시장을 왜 뺏겼냐? 결국 2019년에 HBM 팀을 해체했었거든요. 그때는 삼성이 한창 그 데이터 센터 가지고 슈퍼 사이클 이후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시장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고객사들이 뭔가 찾아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어떻게 대응해서 협력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정부 줄게. 그냥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맛집인데 네.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 맛집이잖아요. 네. 여기 저 갈비탕 주세요. 그러면 육개장 맛있어 그냥 처먹어 이런 거 같이.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맛은 조금 기술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고객들이 오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 뭐가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 좀 더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본질적인 거거든요. 업의 본질이 결국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운드리라는 거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이 굉장히 어떤 조직 문화 자체가 뭐 1등 DNA를 강조하고 뭐 초격차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범용 반도체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AI 반도체라는 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다 품종 소량 생산. 네. 그리고 다 정말 뭐 까다로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장인데 거기서는 삼성이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거시경제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시경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가 이 반도체 산업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도 좀 분석하고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매경에 칼럼이 하나 올라갔는데 되게 재밌는 그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인트로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23년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면 인텔이 엔비디아나 AMD보다 높은데 반도체 전체 매출액으로. 근데 시가총액 면에서는 뭐 인텔은 비교도 안 되게 한 60몇 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한 6위 정도 되고 AMD는 제 정확한 기억은 아마 10몇이었던 것 같은데 13위 뭐 이 정도. 재밌는 거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인텔이 더 높은데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인텔이 더 훨씬 낮아요. AMD보다도 낮아요. 자,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여기의 차이는 뭘까?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다 라고 저도 방향성을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걸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AI 반도체의 경향이 강한 거니까 실제 인텔은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오히려 급감했고 엔비디아나 AMD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에서 쉐어를 얼마나 차지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유망한 반도체 섹터는 누굴까를 그림 그리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재밌게 보았거든요. 그런 현상을. 그러면서 정말 AI 반도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최근의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내가 해먹겠다 하는 움직임. 반도체의 내재화죠. 특히 AI 반도체는 내가 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막 일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픈 AI이고 그 밖에 뭐 구글,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 이제 AI 반도체만큼은 스스로 생산하겠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좀 심상치 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된 반도체를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게 언제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엇갈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라는 거는 그 GPU라고 하죠.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거는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용이기 때문에 맞춤으로 해주는 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쇼티지죠. 공급이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 주문을 하면 H100이라는 칩이 주력인데 주문을 하면 40주나 52주 있다가 주거든요. 그럼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당장으로 놓고 보면 저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이제 AI가 추론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오히려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보면 결국 이게 다 전기차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생각지 않게 일본 하이브리드 차가 경쟁력이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범용이지만 네. 완전히 맞춤형으로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이브리드 정도로 야 니들이 만든 반 맞춤화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해서 새로 팀을 셋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원하는 그 어떤 맞춤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영상 프로세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쪽에 맞게 뭐 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약간 개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 같은 업체들은 또 어떻게 맞게 변형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맞춤형 반도체는 당장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크게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 뭐 이제 PC나 모바일이나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자체 설계 칩들이 되게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 칩, 그러니까 프로세서들이 자체 어떤 AI 설계 칩이 많아지면요. 메모리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맞는 또 메모리들이 다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는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를 하고 메모리는 범용을 썼잖아요. 네. 그죠? 이제 뭐 DDR4나 LPDDR4 같은 것들 썼잖아요. 근데 AI 시대는 메모리가 다 맞춤형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최대 효율이 날 수 있고 이 컴퓨팅 파워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성능이나 서비스 면에서 보면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오픈 AI 있잖아요. 네. GPT-4를 저도 돈 내고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질문 쿼리 하나를 던지면 500ml 물이 타버릴 정도 에너지가 소모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확 한번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당장은 이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열을 낮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은 뭐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막 팬 달고 막 이렇게 해서 공냉식으로 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거를 이제 다 그 기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 기름 같은 데 담그려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알래스카 같은 데 그런 데서 바닷속에다가 그만큼 지금 왜냐면 GPU가 엄청나게 열을 내요. 열을 엄청나요. 그런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열이 쥐약이거든요.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렇죠. 반도체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모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발열, 전성비라고 하죠. 전성비를 높이는데 정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 샘 알트먼이 7조 달러 투자해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정말 이 컴퓨팅 파워의 비용 때문에 눈물 나게 자기가 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칩을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늦게 주는 거죠. 네.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모든 빅테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진짜 인사이트 많이 주시네요. 예. 네,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어떤 미래 경제 방향이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AI 산업하고 다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노동을 대체하는 게 결국 AI. 특히나 지금 화이트 칼라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나라가 전 세계 미국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네네. 경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라도 경제 성장을 하는 이런 네. 기현상이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만약에 막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사람 자른다고 해서 이 AI를 대체한다고 해서 당장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저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정말 스터디를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럼 이 AI가 등장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특이한 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 때 증기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럼 증기기관차가 사람의 일을, 말의 일을, 소의 일을 대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을까? 아니다. 증기기관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에서 정말 더 많은 고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뭐 증기혁명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혁명으로 갈까요? 전기가 발달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면 정말 이 전기가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기와 관련된 산업이 형성되고 그 산업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PC혁명이 일어났죠. 3차 산업혁명이죠. 역시 뭐 이 PC가 사람의 일을 정말 다 대신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PC 관련, 인터넷 관련 산업이 엄청나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없던 산업이 생겨나잖아요.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범주로서 이 AI를 논하는데 AI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형성된다는 거죠. 없던 산업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 탑10 기업들 대부분이 없던 기업들 아닙니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 아닙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조차도, 인터넷조차도, 통신 그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일자리의 규모, 고용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고요. 고용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리드하는 영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만 이게 대신하면서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운영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타까운 현상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금수 신원이 줄죠. 계속 줄죠. 하이패스가 대체하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 같지만 하이패스 산업이 형성되고 하이패스가 고도화되고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출을 일어나고 하이패스 금융산업이 또 붙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규모가 줄어든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가
이 테크 이노베이션을 리드하는 섹터에서의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오퍼레이셔널한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지형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유망한 섹터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미래에 어떤 키맨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AI가 일자리를 다 뺏을 거야. 그래서 일할 곳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틀린 생각. 그런 면에서 그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섹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래서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계속 실업률이 낮은 이 3.7%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AI 드리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일단은 뭐 기존의 어떤 자동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건 맞는데 결국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시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하고 새로 생겨나는 속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항상 이게 없어지는 게 먼저 일어나고 예. 이제 한참 뒤에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또 한 부분은 또 걱정되는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네. 없어지는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데 생겨나는 일자리가 미국에서 생겨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네.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형 변화를 들여다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대응은 개인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요. 네.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역량을 갖추고 어떤 미래 산업의 유망한 인재가 돼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형은 계속 바뀌니까. 네네. 너무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형이 바뀐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미국에서만 생겨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계속 뺏긴 그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미래 유망 산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이게 우리 조지 오웰의 1984에 보면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네. 세상을 지배하는. 결국 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빅브라더를 가리는 경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초입인데 결국 이번 AI 어떤 혁명, AI 경쟁에서의 빅브라더는 컴퓨팅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컴퓨팅 파워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지만 이제 자체 설계 주문 칩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 샘 얼터먼이 이야기하는 7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또 빅브라더는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빅브라더 못지않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네. 완전히 그냥 유럽이나 다른 뭐 동남아 같은 국가처럼 미국 플랫폼의 식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최근 그 오픈 AI의 행보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행보를 주목해 보면 자연스럽게 내재화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쇼티지를 경험했어요. 달란 대로 다 안 줘요. 못 줘요. 오픈 AI가 원하는 AI 반도체를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내재화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산업이 유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 그리고 AI 서비스의 경쟁력은 또 AI 반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경쟁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도 포함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에 있는 것이고 배터리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행보.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는 현상, 예를 들어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든가 왜냐면 지금은 약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근데 그 경쟁이 더 격화될 거라든가 어떤 그 지형의 변화 같은 걸 좀 혹시 들여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엔비디아가 쇼티지가 나는 이유가요. 네. 보면 엔비디아가 설계를 늦게 해서는 아니거든요. 못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결국 엔비디아의 쇼티지라고 하지만 결국 TSMC의 쇼티지고요. 네. 그리고 TSMC에서 왜 그러면 이 엔비디아 칩을 못 만들어 주냐면 원래 파운드리라고 하면 우리 동그란 웨이퍼 만드는 전공정에서 쇼티지가 나잖아요. 예. 이번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후공정에서 쇼티지가 났어요. 어떤 후공정이냐면 코워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버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도체가 사람의 뇌를 닮아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어도 작동을 했거든요. 네. 이거 이제 폰 노이만 구조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지금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같이 붙여서 패키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패키징을 하거든요. 이거 2.5D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도 IFC 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GPU고 한쪽은 D램 아파트예요. HBM이라는 D램 아파트인데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상 복합 구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문을 하면 40주, 52주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체 설계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그 MS의 마이야 100이라는 칩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테슬라의 도조라는 칩도 있지만 D1이라는 칩도 있지만 네.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써야 돼요. 2.5D 구조 같은 것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은 계속해서 유망하다라는 거죠. 전공정에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전성비를 위해서는. 그리고 이 패키징.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패키징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생긴 거예요. 네.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고요. 삼성이 여기서 이제 되게 잘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데 잘하면 이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보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독특한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TSMC 쪽에다가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요거를 붙이는 쪽에서 놀랍게 독점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네. 그런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칩을 붙이려면 요게 굉장히 저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종이보다 얇거든요. 칩이. 이제 종이보다 얇아서 네. 이게 중간 그 표면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저온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술. 고압 수소 어넬링 같은 그런 거. 예, 뭐 HPSB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AI 반도체 시대에서 밸류 체인에서 뭔가 위너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냐?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이 예전처럼 뭐 그냥 우리 국밥 하나만 주세요. 주모 국밥 말아주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고기는 미디엄을 해주시고요. 소금은 뭐 프랑스산 게랑드 소금을 해주시고요. 뭐 로즈마리 이런 거예요. 사실 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업체가 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다 맞춰줘야 돼요. 기존처럼 뭐 돈가스 대량을 튀겨서 주는 이런 거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네. 초맞춤화 서비스를 원하니까 네. 그 초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술이 또 AI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AI를 바탕으로 한 초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데 좀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첨언해 드릴까요? 재밌는 거 고성능 칩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기 위한 또 고성능 접착제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뭐 기존 자동차 뭐 한 제 차에 아마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전기차는 뭐 한 700개로 늘어날 것이고 자율주행 전기차는 뭐 3,000개 가량 이렇게 반도체가 늘어나잖아요. 그 반도체가 어쨌든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립하는 방식도 있지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달리는데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런 수많은 반도체들이 잘 고정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접착제 회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전달되고 사용되는 데까지 정말 엄청난 복잡한 이 밸류체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분야에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나 어느 분야를 더 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AI 반도체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콩고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HBM이라는 영역에서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각구도였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각구도였고 그때만 해도 아마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우리나라 두 개 기업이 90% 정도 이렇게 돼서 점차 2024년으로 오면서 한 95%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점유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소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BM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시장성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HBM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만 해도 이게 뭐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뭐 40%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불과 또 다른 조사 업체에서는 70%다.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HBM 성장률이 17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라는 그 어떤 영역이 그만큼 빨리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뭐 지금 마켓 쉐어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비슷하잖아요. 둘 다 네. 뭐 45% 정도로 나오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HBM도 HBM이 있고 HBM2가 있고 2E가 있고 3가 있는데 네. 지금은 4세대 제품이 제일 하이엔드인데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켓 쉐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HBM3를 삼성이 양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주도의 HBM 생산 구조가 간다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또 HBM이라는 게 쇼티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병목이 돼서 AI 반도체는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적으로 보면 HBM 쪽에 주가 퍼포먼스는 또 훨씬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HBM에서는 또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안도 되고 뭐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주죠, 사실.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로의 진입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눴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고수하는 흐름인데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요. 네. 결국 교육 인력 양성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리고 벤처 생태계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고민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정말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2%고 아까 말씀하셨던 HBM 성장률은 140%인데 결국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140% 성장하는 이런 산업을 더 많이 주도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이 없다면 나머지 산업은 몇 퍼센트 증가할까? 마이너스 증가하지 않을까? 이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피크 코리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산업으로의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미래를 보고 봤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 결국 재정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일인데 근데 그 예산은 왜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냐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아닙니다. 화를 냈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뭐 안타깝습니다. 저도 기자 일도 해봤고 예. 벤처 캐피탈 쪽도 일을 해봤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VC 생태계는요 모험 자본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험 자본을 싫어하는 VC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R&D 성공률이 정부 R&D 성공률이 거의 80~9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가 그러면 이건 성공할 때만 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 모험적인 기술에 투자가 전혀 안 됐다는 실패를 겁니다. 용인하지 않는 네. 사회인 거예요. 실패를 용인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패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그 정부 가서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 벌써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뭐 1시간 정도 토론을 이렇게 쭉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토론을 지향하는 게 저 채널의 어떤 목적성도 있는데요. 이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네, 뭐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여러 채널에 출연해봤는데 네. 제일 독특한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그 네. 다행입니다. 네. 아마 네.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다른 채널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우리 PD님이 질문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 안 보고 옵니다. 네. 안 보고 오고 여기 와서 지금 본 거고요. 근데 이 질문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거의 활용하지 네네. 질문지가 없어도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네. 토론을 저는 지향하고 있고 네네.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쭙고 저의 의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채널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래도 오셨으니까 주가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하나는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딱 가졌다가 7만 중반 요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냥 견해를. 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뭐 거의 삼성전자를 뭐 분석한 지가 거의 18년 정도 되는데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네, 사실은 네.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고목이요 한 번에 쓰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충분히 다시 저는 다시 리뉴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텔이 아무도 인텔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었는데 결국 인텔이 조금만 잘하니까 주가 퍼포먼스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올해 삼성전자한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HBM 쪽에서 기술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내주고 있는 그 HBM3라는 기술, HBM3E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는 결국 파운드리 기술 경쟁이요. 지금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2나노, 그리고 이제 우리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의 패키징, 이거를 삼성은 아이큐브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거기서 결국 주가 퍼포먼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투자 의사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이영수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고려하십사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제2의 중국은 누굴까? 예를 들어서 제2의 삼성전자는 누굴까? 뭐 이런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제2의 엔비디아는 누굴까? 뭐 미국에서는 뭐 AMD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2의 엔비디아처럼 좀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할 그런 기업 몇 개 관찰하고 계신 네. 기업들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뭐 많이 지금도 밸류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 약간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TC 본더, 서멀 컴프레스 쪽에서 이제 칩기를 붙이는 이런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표면 처리 그리고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런 열 처리 기술 가지고 있는 HPSP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업체들이 이제 테스트 소켓 중에서 뭐 여러 업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춤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3개 정도는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갑자기 이제 계속 지속될까라는 그 마지막 그 운을 띄워주셔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2차 전지 전기차는 정치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치색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게 유망한 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정치색이 있는 산업인 네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네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저는 기술, 산업은 정치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권이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망 산업이 되고 비유망 산업이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마찬가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기술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근데 재밌게도 2차 전지는 정치색을 띠겠지만 반도체는 정치색을 상대적으로 안 띠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도체 is everywhere. 뭐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그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일고 있지만 그 자체는 정치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 트랜지션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죠.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형 변화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지형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 정책은 또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이 반도체 산업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